저희 퇴직금은 6억이었어요. 한 푼도 안 남았다고요. 이규호, 만 67세.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전략기획본부 임원으로 퇴직한 남자. 퇴직 당일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젠 더 이상 이 상무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리모델링이 잘 된 34평짜리 집. 그가 마지막으로 출근복을 벗고 도착한 곳이었다. 아내는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각자 가정을 꾸려 외곽에 살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의 방엔 정년퇴직 기념패와 두툼한 통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규호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다. 체계적인 삶에 익숙했던 그는 갑자기 쏟아진 자유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다. TV를 켜고 신문을 펼치고 하루 세 끼를 혼자 차려 먹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참석한 등산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요즘 돼지 키우는 거 몰라? 1년이면 투자금 다 뽑아. 자동화돼 있어서 일도 힘 안 들어. 말을 꺼낸 건 대학교 동기였던 최진철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충남 예산에 정착해 스마트 돼지 농장을 운영 중이었다. 규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돼지라니 나랑 안 어울려. 하지만 그날 밤 스마트팜 관련 영상과 블로그 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밤을 새웠다. 이것도 일종의 경영이잖아. 농업도 시스템이야.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자꾸만 지루해지는 매일을 바꾸고 싶은 욕망. 아무도 상상 못할 제2막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 점점 커져갔다. 며칠 후 그는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퇴직금 중 일부를 꺼내 충남 예산의 넓은 부지를 알아보았다. 최진철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3억이면 괜찮은 땅 있어. 주변에 축산 허가도 잘 나고. 규호는 놀라운 결단력으로 땅을 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 자동화 시스템, 분만장, 사료탱크, 환기시설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자식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둘째 딸 규민이 물었을 때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조금 쉬고 있어.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 돼지 농장 이름까지 지어져 있었다. 해든 목장, 해가 뜨는 새 시작이라는 뜻이었다. 이게 진짜 가능하겠어? 예산군 외곽, 붉은 황토 흙이 부드럽게 깔린 부지 앞에서 이규호는 선글라스를 내리고 땅을 바라봤다. 탁 트인 언덕 아래로 마을이 조망되고 옆으로는 물길도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최진철이 옆에서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기야. 내가 농장 시작할 때도 이 근처였거든. 양지 바르고 땅도 단단해. 딱 좋아. 규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서울의 전세 보증금 6억을 제외하고 퇴직금 중 6억을 투자금으로 정리한 상태였다. 3억은 땅, 2억은 자동화 환기시설, 나머지 1억은 분만장과 사료창고 건립비로 계산했다. 한 달 뒤 드론이 공사 현장을 촬영하던 화면엔 웅장한 규모의 해든 목장이 올라가고 있었다. 자동 환기창, 냉난방 조절기, 자동 사료 공급 장치까지.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은 규호는 헬멧을 쓰고 설비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이건 투자야. 감이 와. 이게 내 길이었어. 그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와 꼼꼼히 기록했다. 임원 시절 만들어 놓은 회계 시트도 농장에 맞춰 재설계했다. KPI 대신 송아지수, 사료비, 폐사율 같은 항목들이 채워져 갔다. 건축 허가도 빠르게 났고 축사 설비 업체 대표도 말랐다. 사장님, 이 정도 설비면 연 2억은 기본으로 보실 겁니다. 요즘 돼지고기 값이 금값이잖아요. 그의 일상은 다시 바빠졌다. 서울 시절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는 날도 많았다. 이게 사는 거지. 이규호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누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부터 스며들었다. 가장 먼저는 자식들의 반응이었다. 둘째 딸 규민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찾아온 날이었다. 아빠, 진짜 농장을 차린 거예요? 되지요? 그냥 투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한다고요? 규호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경영자야. 농장 경영 할 수 있어. 하지만 규민은 정색했다.
아빠, 지금 나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무모한 짓이에요.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집이나 한 채 해주셨으면 훨씬 낫죠. 순간 규호의 얼굴이 굳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써보는 돈이야. 내가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 안 돼? 규민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날 이후로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규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돼지 40마리가 들어오고 분만장엔 임신한 어미돼지 3마리도 도착했다. 설레고 두려운 감정이 함께 들었다. 해든 목장의 첫 주민들이네. 그는 사료통에 사료를 붓고 자동 급수기 작동을 확인했다. 돼지들이 머리를 비비며 다가오자 묘한 생명감이 그의 눈을 번뜩이게 했다. 며칠 뒤 처음으로 태어난 새끼 돼지 8마리를 보며 규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생명이란 게 이렇게 작고도 기특하구나. 그날 밤 그는 농장 사무실에 불을 켜고 혼자 막걸리를 따랐다.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자식들 생각도 해봐야지. 다 지나고 보면 이 선택이 정답이었단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하늘은 아주 조용히 아주 무섭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새벽 3시 42분. 고요했던 농장 전체가 한순간에 울컥 흔들렸다. 이규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뭐지, 이건 트럭이 지나간 건가? 하지만 곧 다시 땅이 둥 소리를 내며 크게 한 번 더 울렸다. 규호는 중심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다. 밖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유리창 틈새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정적. 휴대폰을 확인하자 긴급 재난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충남 예산 규모 5.4 지진 발생. 낙하물 및 여진에 주의하십시오. 지진. 이곳에서 그 흔한 태풍도 잘 없었던 예산 땅에 지진이라니. 이규호는 우비를 대충 걸치고 손전등을 들었다. 돼지들 괜찮아야 할 텐데. 축사까지 이어지는 길은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곳곳에서 전선이 끊겨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도착한 순간 규호는 말문이 막혔다. 축사 입구에 철제문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자동화 환기장치는 축 처진 채로 벽에 박혀 있었다. 분만장 쪽으로 가보니 더 참혹했다. 천장이 일부 내려앉았고 사료 탱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깨진 채 사료가 바닥을 덮고 있었다. 그 사료 위로는 새끼 돼지 몇 마리가 질겁한 채 웅크려 있었고 어미 돼지 한 마리는 다리에 피를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입에서는 한숨인지 신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곧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규호 씨, 괜찮아요? 여기 농장도 피해 심하죠? 마을 이장 박노인은 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우리도 우물 터지고 창고 날아가고 난리예요. 이번엔 진짜 큽니다. 이규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무너진 자동 급수기 앞에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방송 뉴스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보도했다. 충남 지역 40년 만의 강진. 다수의 농장 시설 피해 속출. 기자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축산업 피해가 심각합니다. 자동화 설비가 대부분 파괴됐고 돼지 도축 라인의 마비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이어졌다. 이 지역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곳이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진동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규호는 심장이 철렁했다. 설계. 곧장 설비 시공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장님, 지진은 천재지변입니다. 설비는 규정대로 다 시공한 겁니다. 설계 도면에 지진 대비 구조 언급 없잖아요. 자동 급수 탱크도 고정 앵커 안 했잖소. 그건 계약서에 명시 안 돼 있었잖아요. 옵션으로 선택 안 하셨다고요. 그 한마디에 규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공업사 2곳과 보험사 직원이 농장을 방문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자동화 설비는 지진 대비 구조 미적용, 그리고 자연재해 면책 조항으로 인해 보상 불가였다. 그날 밤 규호는 축사 앞 콘크리트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돼지들이 먹이통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수천만 원짜리 자동화 설비는 고철처럼 망가져 있었고 벽에는 붕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이게 은퇴라는 거였을까? 지진 발생 사흘째 되는 날, 이규호는 붕대를 감은 어미돼지 옆에서 사료를 퍼주고 있었다. 뒤틀린 분만장 안 깨진 천장 조각을 치우며 그는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입술은 타 들어갔고 등에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무너진 자동화 설비는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품으로 다시 들이셔야죠. 최소 1억 2천은 잡으셔야 할 겁니다. 기술자의 말에 규호는 피식 웃었다. 1억이라 그런 돈이 남아 있었으면 벌써 다 해놨지. 지진으로 인해 2천만 원 상당의 돼지 8마리는 폐사 처리됐다. 사료 탱크에서 쏟아진 사료들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남은 돼지들은 급한 대로 물통과 손사료로 버티고 있는 중이었다. 그날 오후 규호는 큰딸 규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빠 괜찮아요? 뉴스 봤어요. 거기 지진 때문에 많이 다쳤다던데. 별일은 없었다. 조금 부서진 정도야.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뒷목을 짚고 있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그 조금이 얼마짜리인데요, 아빠? 지금 가게 자금에서 빠진 돈만 해도 5억이 넘는 거 알아요? 그건 내가 계산해서 쓴 돈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규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게 투자라고요? 저랑 규민이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목돈을 써버리고 이제 와서 지진이라니 우리더러 뭐 어쩌라고요. 규진의 말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통화를 끊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서 뒷짐지고 있는 자신을 본 것 같았다. 이튿날 예산군청 농정과에서 공무원이 나왔다. 지진 피해 접수는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보험 가입 안 돼 있으시면 국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호는 땅을 바라보며 묻는다. 소규모 농가 보상 같은 건 없나요? 처음 등록하신 해라서 아직 자격이 안 되십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규호는 결국 은행 대출을 알아보러 나갔다. 하지만 퇴직자 신분으로 담보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도는 3천만 원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는 설비도 못 바꾸고 돼지 사료 사는 데만 몇 달치밖에 되지 않았다. 그날 밤 규호는 처음으로 장부를 내려놓고 한참을 쳐다봤다. 하루하루 쌓아온 손실 기록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고 마치 숫자들이 그를 비웃는 듯했다. 그는 메모장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다. 수익 없음 손실 진행 중 미래 불투명. 며칠 뒤 딸 규진과 규민이 함께 농장을 찾았다. 이게 아빠가 말한 조금 부서진 거였어요? 규민이 망가진 환기창을 보고는 말문을 잃었다. 지금이라도 처분하고 서울 올라가세요. 이건 도박이에요. 규호는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까지 온 건 내가 무모했을지 몰라도 도망은 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그날 밤 이웃 주민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다. 이 사장님 지난번에 날아간 울타리 철제 구조물이 우리 집 유리창 깨먹은 거 아시죠? 수리비 견적서 나왔습니다. 580만 원이에요. 그 순간 이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가만히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퇴직금이란 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였나.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이규호는 사료 포대를 끌며 비에 젖은 땅을 질질 걸었다.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입 안에서 맴도는 말은 기도인지 체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농장은 더 이상 해든 목장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았다. 표지판은 비바람에 반쯤 떨어져 있었고 어미돼지의 울음소리는 축사 천장을 타고 허공으로 퍼졌다. 자동화는커녕 수동으로라도 온전하게 돌아가는 기계가 하나 없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을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최진철을 다시 만났다. 규호 형 얼굴이 많이 상했네. 진철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규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자네 말 듣고 시작한 거잖아. 수익률 좋다고. 진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땐 몰랐지. 지진이 날 줄은. 지진만이 아니야. 내가 경영이란 이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쥔 거야. 이건 숫자랑 계산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
그날 저녁 규호는 오랜만에 서울의 작은 반지하 월세방을 살고 있는 둘째 딸 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집값은 요즘 얼마나 하니? 규민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 서울에요? 뭐 요즘은 외곽도 10억 넘는데 수두룩하죠. 규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빠가 너희 근처에 집 하나 마련해주면 조금은 덜 원망하겠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남은 돈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그게 마지막이다 싶어. 그 통화를 끊고 규호는 처음으로 농장을 처분할 결심을 했다. 명확한 판단이었다. 더 버티는 건 고집일 뿐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이튿날 그는 공인중개사를 불러 땅과 축사, 자녀 설비 일체를 매매로 내놨다. 사장님, 지금 이 상태면 시세보다 한참 낮게 나가야 할 거예요. 알아요. 당장 팔아야 해요. 그럼 2억 5천 정도로 내보시죠. 처음 농지를 살 때 3억, 설비에 쓴 돈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바로 남은 자금 2억 7천만 원 중 절반을 정리해 큰딸 규진의 집 근처 빌라 전세 계약을 알아봤다. 가까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지막 밤, 그는 농장 안 사무실에 앉아 묵은 막걸리를 따랐다. 유리창 너머 돼지들은 한가하게 누워 있었다. 비에 젖은 풀내음, 휘어진 철제 울타리, 꺼져가는 LED 간판. 모두가 그의 고집의 잔재 같았다. 그는 수첩에 조용히 적었다. 한 방이 인생을 바꾸는 건 영화 속 얘기였다. 난 그걸 믿었고 그 대가를 치렀다. 이제 남은 건 책임뿐이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지진 이후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공인중개사에게 말했다. 팔리면 연락주세요. 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 가을 끝자락에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어오던 날 이규호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역 플랫폼에 발을 디뎠다. 기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봤다. 떠날 땐 꿈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엔 현실이었고 반성이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강동구 외곽의 한 낡은 빌라. 그가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 1억 3천짜리 투룸, 둘째 딸 규민의 집 근처였다. 짐은 트렁크 하나뿐이었다. 농장에 있던 가전과 가구는 모두 처분했고 돼지들은 피해 복구 중이던 이웃 농가에 넘겼다. 남은 돈은 고작 7천만 원. 이제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며칠 후 큰딸 규진이 조심스레 집으로 찾아왔다. 아빠, 정말 다 정리하셨어요? 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동네 근처라 애들이랑 종종 들를 수 있겠네요. 규진은 말끝을 흐렸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던 그 근처 집이란 거. 그거 하나는 해주고 싶었어. 지금도 충분히 미안한데 더 미안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규진의 목소리에는 애증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규호는 노인 일자리 센터에 등록했다. 근처 복지관에서 주 3회 어르신 대상 경력 살린 강의를 구해준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강의 계획서를 직접 손으로 쓰며 이렇게 말했다. 엑셀 대신 백지로 시작하는 삶, 나쁘지 않네. 그 무렵 둘째 규민도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다. 아빠, 이사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규호는 어린 손녀가 무릎에 앉는 것을 보며 잠시 말을 잊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투자지.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규민이 부엌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처음엔 너무 미웠어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 돈을 전부 쓰셨나 싶어서요. 규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빠가 돌아와줘서 다행이에요. 제주도처럼 완전히 끊어졌다면 아마 후회만 남았을 거예요. 그 말에 규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토록 외면받던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작은 복지관의 1층 강의실에서 첫 강의가 열렸다. 퇴직 후 재무 설계의 기초라는 제목 아래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앉았다. 여러분, 제가 전문가였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대신 실패도 해봤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왔다. 이 선생님, 참 고맙네요. 나도 퇴직금으로 사업하다 다 날렸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에 이규호는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도 있구나. 그날 밤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그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더는 고급 시계도 대기업 명함도 없었지만 대신 작고 분명한 것들이 있었다. 자식 곁에 집, 손녀의 손,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강의. 한방. 이젠 그 말 안 믿는다. 규호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잔잔한 물결이 더 오래 남는 법이지. 늦봄의 어느 날 이규호는 복지관 강의실 문을 열며 익숙한 얼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은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다들 관심 많으시죠? 어르신들이 웃으며 끄덕였다. 그는 언제부턴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졌다. 주 3회 강의료는 많지 않았지만 꾸준한 수입이 생겼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를 살게 했다. 강의가 끝난 날이면 단골로 가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포장해 작은 식탁에 올려놨고 딸들과 손주들이 종종 집을 찾았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집엔 떡볶이 냄새가 나요라며 웃곤 했다. 하루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이규호 선생님 강의 반응이 좋아서요. 이번에 소책자 제작하는데 사례자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규호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구청 소식지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다. 퇴직 후 제2의 삶, 실패 속에서 피어난 재능. 거기엔 그의 돼지농장 실패 이야기도 자식들에게 미움을 샀던 순간도 다시 돌아와 자리를 잡아가는 살도 솔직하게 적혀 있었다. 예상보다 큰 반응이었다. 기사 잘 봤어요. 저도 용기 냈어요. 나도 망한 사업 있었는데 선생님 글 보고 마음 정리했어요. 복지관 직원들이 요즘 인기 많으세요라며 농담할 때 규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는 걸. 한편 큰딸 규진은 남편과 함께 이사를 준비 중이었다. 규호가 전세금을 넣어준 바로 그 집. 아빠, 이 집 계약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좋고 할아버지랑도 가까우니까. 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무언가를 해줬다는 자부심보단 그저 곁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작은 기적 같은 날이 찾아왔다. 그날도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다. 복지관 담당자가 다가왔다. 이 선생님, 오늘 한 할머니가 끝나고 저희한테 이러셨어요. 요즘 이 선생님 강의 들으러 오는 게 내가 사는 낙이에요. 그 말에 규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감동이 가슴을 조용히 적셨다. 서울역에서 내려와 이 집으로 들어온 첫날, 텅 빈 냉장고와 허전한 방을 보며 느꼈던 공허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규호는 손녀가 써준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거 나도 배웠어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예요. 편지 끝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사랑해요가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서울 강동구 낡은 빌라 옥상. 이규호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화분 안에는 직접 심은 토마토 새싹이 자라고 있었고 옆엔 손녀가 만든 이름표가 꽂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텃밭. 여름이 깊어갈 무렵 그에겐 일상의 리듬이 생겼다. 월요일과 목요일엔 복지관 강의, 수요일엔 인근 공원에서 노인 대상 자산관리 상담 봉사, 나머지 날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손녀들과 간식 만들기. 누군가는 평범하다 하겠지만 규호에게 이건 전성기였다. 복지관에서 연중 행사로 마련한 어르신 이야기 콘서트에 그가 강연자로 초청됐다. 무대 위에 오른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돼지 농장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날렸고 자식들에게 원망도 들었죠.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방은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웃을 수 있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더 큰 성공이라는 걸요. 강당은 조용했고 곧 박수가 터졌다. 어떤 박수는 공감이었고 어떤 박수는 안도였으며 대부분은 위로였다. 행사 후 복지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내년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개설해 보시겠어요? 신청자도 많고 반응도 아주 좋아요. 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내년에도 살아있으면 해야죠.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겐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규호는 규민의 가족과 함께 작은 공원에 피크닉을 나갔다. 돗자리 위에서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 사이 규호는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며 웃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돼지 키웠어. 진짜요? 손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응. 망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그때 돼지 덕분에 지금 이렇게 너희랑 놀 수 있어. 그게 아주 값진 일이었어. 해질 무렵 아이들이 서로 기대 잠들고 규호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은 돈은 6,700만 원. 자식들 근처에 집 마련 완료. 강의는 이어지고 있음. 매일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아이들과 웃을 수 있음. 한 방은 없지만 매일이 괜찮음. 그는 펜으로 마지막 줄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게 내 마지막 투자였다. 실패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투자. 밤이 되자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작고 오래된 반지하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물샐 틈 없던 과거의 성과보다 이렇게 허술하지만 다정한 공간이 그에겐 더 귀하게 느껴졌다. 잠들기 전 규호는 딸들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 근처에 살면서 괜히 멀리 돌았지만 그래도 도착은 잘한 것 같구나. 인숙도 없이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이 다시 그 곁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은 조용했고 규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규호의 마지막 투자는 결국 실패로 끝난 투자가 아니었다. 그건 사랑으로 회복한 삶에 대한 가장 진실한 투자였다.